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치유 명상을 촉진하는 효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리치유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심리상담과 명상이 각각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적이고 순환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치유 접근인데요. 그 사람이 꺼내놓는 고통에 대해서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명상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과학적인 근거와 현대 심리치료적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복습을 하고 오늘의 주제는 왜 명상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하다, 견한다 또는 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심리치유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오늘의 명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입술은 부드럽게 닫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졸음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력을 집중하고 심리적으로 보다 안전한 감을 느끼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용하는 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복습이니까요. 4번의 느리고 긴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을 건데요. 바른 자세라고 하면 회원부가 바닥에 닿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회원부가 바닥에 닿으려면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항문과 생식기 중간의 부위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 허리를 세웁니다. 허리를 세운다는 것이 힘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의 눈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이완하십시오. 근육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대1의 호흡을 하고 그리고 1대2 호흡 연습을 한 이후에 자신의 속도대로 4번 복습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숨을 1대1로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조금 더 깊게요. 숨 깊이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이제 1대2의 호흡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숨 깊이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제 각자의 속도대로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1대2로 하는 호흡을 4번 하겠습니다. 한 번 호흡할 때마다 손가락이 엄지와 검지, 그리고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복습을 할 거예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명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명상은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진된 상태에서 명상을 시도하기 때문에 좌절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보통 명상은 몸으로 하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과 멀어져서 주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억압해 두었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올라와요.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명상은 자기 내면을 보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을 보게 되면은 억압해 두었던 두려운 것들이 올라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명상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보통은 삶을 살아가면서 트라우마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 이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와요. 그럴 때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트라우마를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명상은 자아 구조를 약간 흔들어요. 지금까지 나라고 잡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는 명상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화 단계부터 마지막에 통찰에 이르기까지 이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무시하고 제일 마지막에 통찰 단계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명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호흡은 우리의 신경계를 해킹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호흡을 할 때 아래턱에 힘 빼고 입술은 부드럽게 닫고 코로만 호흡을 할 건데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1대2 또는 1대3 호흡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실 호흡은 24시간 일어납니다. 우리가 약간만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숨이 들이쉬고 나갈 때마다 몸이 움직여요. 가슴이 움직이기도 하고 복부가 움직이기도 하고 등 쪽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몸으로 가지고 오면 호흡할 때마다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기가 용이해요. 이것을 많이 훈련하는 이유는 내면에 억압해 두었던 우리 무의식에 있는 마라, 악마성, 우리 안에 있는 잔인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항상 24시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친숙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조차라도 이 호흡이 자기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성불교권에서는 자등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자신의 몸이, 자신의 호흡이 안전처가 될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호흡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호흡은 우리의 가장 친숙한 벗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명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명상이냐 하는 거죠. 도대체 명상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마음은요, 설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책을 본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마음은 생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체험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명상은, 그리고 부처님은 정확하게 이 점을 포착하신 거예요. 사실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80억 인구가 넘을 텐데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모두 다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지식의 부족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명은 정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요.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화가 나죠.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고통의 문제는 thinking, 생각,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몸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거예요. 명상은 정확하게 몸, 신체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에요. 요즘은 신체, 몸을 소마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정확하게 생각으로 다가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것을 다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신 인간의 고통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보통의 사람들,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흔히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묻 삶이에요. 보통의 사람들 말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을 사실로 착각해요.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생각이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을 사실로 착각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몸에서 감지도 잘 못하지만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내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리고 뭔가 화가 확 일어나거나 우울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무기력한 반응을 하거나 우울해지는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멍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무상하다고 얘기하죠. 무상한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인간의 고통의 뿌리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누군가가 설득하거나 설교하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친다고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역에서는 보통 대성불교이면서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직접 관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관찰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뭔지 뒤에서 저는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관찰, 알아차림, 사티 이것을 같이 제가 오늘은 혼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작동하는 방식은 뭔가가 있어서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무언가를 대하는 마음의 방식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반복이 되면서 생겨요. 이것을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까르마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흔히 오해를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원인은 이 안에 있어요. 그냥 다만 어떤 조건이 뭔가 부딪히면서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올라온다는 것은 원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투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신 구조는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혼이 나요.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덜 괴롭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옛날 말로는 까르마라고 했어요. 오늘날 아마 청소년들에게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생각이 올라오는 순서랄까, 감정에 대해서 사고하는 거랄까, 몸이 반응하는 패턴이랄까, 의미를 해석하는 습관이랄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자동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관찰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이것이 멈춰져요. 그래서 한역에서 관찰이라고 하는 거, 요즘 쉽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사띠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림, 관찰이 필요한가 하면은 고통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석해야지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왜 이런 언어, 말, 설교 또는 설법 아니면 훈계 이런 것들, 이런 언어, 말이 안 먹히냐 하면 이미 작동 중인 시스템에는 설명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아차림,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반응이 일단 속도가 줄어요. 그리고 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일단은 깨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요. 거기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한 이 보는 거 말이에요. 한역에서는 이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견자, 영어로는 see를 말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계속 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관찰을 해봤더니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연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한테 부딪혔을 때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신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론을 외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라고 했어요. 이 알아차리는 관찰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인데, 명상의 원래 언어는 바바나예요. 이것을 한자로는 수행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걸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했고 우리는 명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흔히 말해서 마음을 닦는 훈련인데, 자기 내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띠라고 하는 거요. 사띠의 번역어는 정말 다양합니다. 한 7, 8개, 어쩌면 9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띠를 하게 되면 거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리. 근데 이 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선택의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고 자기가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오지만, 예를 들어서요, 불안하다 이러면 내 안에 불안이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불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생각이라고 말해요. 이걸 나의 생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시를 하는데, 실제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생각은 이 안에서 떠오르는 현상일 뿐이고 생각은 그냥 정신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의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걸 움켜잡으면서 동일시돼요. 여기서 고통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계속 하게 되면은 탈동일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동일시는 뭔지, 탈동일시는 뭔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명상이 작동하는 원리는 불교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좀 동일한데요.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삼매를 얻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매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고대의 수천 년 된 철학이 아니고 실제로는 신경생리학적인 개입이에요.
그래서 삼매 경험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 활동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은 활동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줄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상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는 이 지혜는 결국 무상고무아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화라고 하는데 몸이 반복해서 계속 안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고무아를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철학이 돼요. 그래서 불교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가 돼요.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해탈이라고 했고 요즘 아이들한테는 해방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수영에 좀 비유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 밖에서 수영에 대한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수영에 대한 원리를 책을 이렇게 한 권 쓰는 박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이 물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질식할 것 같은 공포, 두려움 때문에 가라앉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는 설명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몸으로 직접 체화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철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명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 인간의 고통은 마음의 자동 반응, 까르마 또는 업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성은 오직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 나를 따르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 직접 와 보니까, 제가 커피를 마셔보니까, 제가 커피 향기를 맡아보니까,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내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본다는 것은 몸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그래서 명상은 감정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멈추는 훈련도 아니고 특별해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원하죠. 근데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은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지 못하는가예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싸우거나 멍하거나 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머물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완전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휘말려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찰이라는 말, 견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이런 오해를 합니다. 관찰한다 이러면 대상을 딱 떼어놓고 나는 제3자의 이치에서 바라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해요. 그리고 본다 이렇게 하면 감정을 차단하고 냉정하게 인식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런 방식은 인지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고 해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분리가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자유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이 헬이라는 말을 제가 한두 번 더 쓸 건데 헬이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은 다중인격이에요. 또는 빙이 되는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해라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해라 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3
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저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경전에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을 기반한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 그리고 현상을 놓치지 말고 함께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다는 게 실제로는 기억하는 건데 요게 이제 사티의 정확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념처경에 보면은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에서가 중요합니다. 몸을 떠나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떠나서 뭐가 있으면 저건 귀신이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안을 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냐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사원이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정견한다 할 때 견요. 그것은 여실직견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여실직견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인데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럴 때 더 구체적으로는 내면에 있는 그것이에요. 내면에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보통은 평소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보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억압해 두었던 거예요. 그게 대개는 뭐냐?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신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표현하는 것이 마나스예요. 마나스를 이제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제7의 말라식이라고 번역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본다는 거죠. 밖을 향해서 쳐다봐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체험하는 통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계속 이것을 직접 봐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견한다 할 때 그 견, 여실직견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해 본 결과로서의 통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에서는 명상을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MBSR, MBCT 이런 건데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랄까, 마음 챙김을 기반한 인지 우울증 을 치료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하고 핵심 원리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실직견한다 또는 관찰한다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감정을 분석하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빨리 없애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치유 방식이고 실제로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유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몸에서 느끼는 겁니다. 신체에서 체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만히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서구에서 명상을 가져가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들은 몸을, 신체를 기반으로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것을 전부 다 웰컴, 허용하면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지점은 감정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모든 그 고통이 몸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몸은 기억합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않지만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어떤 조건이 오면은 몸에서 딱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모든 신경증이 될 만한 모든 번뇌의 요소들은 우리 신체에서 충분히 느껴지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이것이 고진멸도할 때 그 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면 거리를 두면서 관찰하는 것과 체화된 관찰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도록 강조하냐면 사람들은 관찰한다고 하면 저기 대상을
대상으로 둬요.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 밖에 툭 던져놓고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해리 되거나 지식화되거나 투사되거나 문제가 돼요. 몸에 다 저장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죠. 몸이 아파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적 관찰 그리고 치아적 관찰은 어떤 거냐면 그 자기가 평소에 그 의식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것들이 명상을 하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몸에서 감각적으로 이것을 느끼는데 태도가 어떠냐면 따뜻한 동반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걸 느낍니다. 중간에서 놀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워져요. 그 결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견한다는 건 영어의 see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의 see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가면 경험하다, 겪다, 방문하다, 만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see, 본다, 견한다는 것은 경험하다, 만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직접 느껴야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고통에서 해방되는가? 이거는 불교와 신경과학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이걸 온전하게 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고통은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몸에 저장돼요.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억압하거나 머리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패턴은 강화돼요. 그러니까 까르마는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업력은 더 세집니다. 그런데 안전한 조건에서 충분히 느끼고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에서 온전히 느끼면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신경계 우리 몸은 다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카락하고 손톱 빼고는 다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몸에서 아무리 부정적이고 겁나고 두려운 거라도 몸에서 충분히 느끼면 신경계가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안전한 조건이에요.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거리가 생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라고 하는 이 언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거리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왠지 거리감이 느낀다 이러면 저 사람한테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감이 있다 이런 거 왠지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거리감이 있다는 거는 저기 대상이 있고 관찰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인상을 많이 줘요. 그런데 실제로 관찰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그 거리감은 감정을 느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명상 초보자들은 오해를 해요. 관찰해라 이러면 감정을 느끼지 말고 툭 떨어뜨려 놓고 보라고 하는가 보다. 제3자의 입장으로 보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치료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심리 상담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명상은 어떤 감정을 몸에서 허용하고 그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럴 때 탈동일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탈동일시는 웰컴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해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회피로, 잘못하면 해리로, 잘못하면 지식화로, 잘못하면 억압으로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동일시 한다고 그랬어요. 불안하면 내가 불안하보다, 내가 불안한가 보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내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잡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게 되면 거리감이 생기는데 이때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서 불안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불안을 느끼지만 불안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는 않네. 내가 불안이 있지만 불안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네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탈동일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두려움이 느껴지네?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고 두려움을 관찰하는 게 있어요. 이게 탈동일시인데 이때 탈동일시가 되면 정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은 더 분명하게 느껴요. 하지만 휘둘리진 않아요. 이게 탈동일시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거기에 휘둘리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얼어붙지 않아요. 그것이 탈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사띠 하게 되면 관찰한다, 알아차린다 할 때 거리감이 생긴다고 할 때 이 거리가 의미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 기억하다, 잊지 않다인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밀어내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념초경에서는 감정을 관찰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 안에서라는 말이고 몸을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몸을 떠나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는 대상 밖에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머무는 알아차림입니다. 네, MBCT, MBSR에서 말하는 탈동일시도 비슷한데요. 이때 거리두기는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아주 친절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탈동일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거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오해를 낳는 표현이 있고 대체되는 표현이 있는데 오해를 하는 부분은 거리를 둔다, 떨어져 본다, 관찰자 시점, 이건 오해예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지점은 감정과 함께 머물되 끌려가지 않는다. 감각과 감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이걸 따뜻하게 알아차린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두 번째 명상인데요. 허밍 메디테이션입니다. 허밍 명상입니다. 이 허밍 명상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과학적 기반이 되는 내용을 안내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세한 안내는 세 번째 시간에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허밍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명상을 할 때 손바닥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오늘 허밍 연습도 그렇게 할 거예요. 숨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때 첫 번째는 엄지검지, 두 번째는 엄지중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허밍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아래턱에 힘 빼고 입술은 부드럽게 붙여요. 살짝 열어도 괜찮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벌 소리를 낼 거예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우리는 8번 할 건데 이렇게 호흡을 할 때마다 부비강에서 산화질소가 6배 더 많이 나오고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는 더 이완이 되고 더 고요해지고 더 편안해질 거예요. 이 원리가 어떤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바로 명상으로 이어져 갈 건데요. 이제 명상을 해보도록 해요.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 이 자세도 좋습니다. 회음부가 바닥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놓고 허리를 세울게요.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또는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은 부드럽게 감겠습니다.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듯한 허밍을 할 거예요. 가능하다면 들숨보다 날숨을 2배, 3배 더 길게 내면서 이 소리를
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감사합니다. 이 허밍 명상 대신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명상이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요.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불러도 좋고요. 그저 입술을 닫고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허밍 메디테이션이 우리 몸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3번째 시간에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